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연맹의 김선태 기자입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 조세피 자동 적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정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양가족들이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 원이 초과하는데 이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올해부터는 작년에 1월부터 이제 6월달까지 국세청에 부양가족 소득이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부당공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이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이제 공제받는 경우도 자동 적발되고, 이혼했는데 뭐 배우자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으면은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자동 적발되겠죠. 그런데 배우자를 위해서 이혼 후에 지출한 뭐 보험료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공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뭐 자동 적발로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뭐 프로그램을 짜면은 우리가 자동 적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여러 사람이 이제 우리가 중복해서 받거나 또는 뭐 분할해서 받는 경우에도 자동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건강공단으로부터 본인 부담금 상한의 초과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 뒤늦게 이제 우리가 자동 적발되는데, 실제 올해부터는 가산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도 이제 의료비에서 우리가 차감해야 되는데, 차감하지 않는 경우에 뭐 자동 우리가 적발되느냐, 뭐 아직까지는 자동 적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주택장업공제, 뭐 유주택, 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자에 한해서 공제되는 뭐 우리 전세자금 뭐 공제라든지 월세 공제라든지 뭐 주택 청약 뭐 저축 공제 뭐 이런 공제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또 기준수가가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가 국세청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자동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형제자매의 대학원 뭐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되죠.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는데 공제를 받거나, 자녀 교육비를 맞벌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적발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발표한 가다공제 사례를 잠깐 보면은, 어머니가 사실 이렇게 양도소득이 뭐 150만 원 뭐 조금 있었다라는 걸 모르고 공제를 받았다, 이런 경우가 사례가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 가다공제 사례로 소개된 것이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 초과하는데, 뭐 근로소득으로 보면 연봉 500만 원 이상이죠. 초과하는데 이전에 회사 이제 시스템에서 배우자 공제가 이렇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거를 풀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배우자 이제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에 기본공제도 같이 이제 우리가 부담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다공제 사례로서 회사 동료들과 같이 종교단체에서 허위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받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위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100만 원 이상 우리가 받은 사람은 세무조사를 사실 의무적으로 그 공제받은 인원 중에서 한 1% 정도를 의무적으로 표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맞벌이 부부가 예컨대 뭐 근로자인 남편도 공제받고 뭐 아내가 뭐 사업자인데 아내도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기부모 이제 필요경비로 산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국세청 전산에서 우리가 자동 적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양가족을 뭐 다른 근로자와 중복해서 공제받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사망한 부양가족은 그 사망 정도까지만 우리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제 안 되는데 공제받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고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당공제는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주민번호를 적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번호로 우리가 국세청 전산에서 돌려서 남편도 기본공제 받고 뭐 아내도 기본공제 받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월세 우리 세액공제 부당공제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무주택자만 해당되는데 유주택자가 공제받다 그러면은 등기부등본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 이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적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뭐 이렇게 연봉 8천만 원 초과자는 공제가 안 되는데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자동으로 우리가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공제나 다른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인지 뭐 1주택자인지 그리고 기준시가가 뭐 얼마인데 요건에 충족 안 하는데 공제받은 경우 같은 경우에 이것도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절세, 탈세 두 가지 개념만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네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덜 내는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사기적인 조세 포탈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부당공제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면 행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공제받았다. 이거는 사실 복잡한 세법으로 납세자가 부당공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의도적인 탈세입니다. 이제 비의도적인 탈세에 해당될 때는 사실 가산세 포함해서 세금만 추징당하면 되고 뭐 행사처벌 대상은 아닌 거죠. 근데 가장 어려운 개념이 조세회피라는 개념입니다. 자, 조세회피라는 것은 세법과 세무행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서 세법이 예정하지 않는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건데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나봐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조세피에 해당되는 것이 뭐 따로 사는 부모님의 실질적인 부양 요건을 무시해라든지 지출자가 이제 공제받아야 된다라고 유권에 해석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누가 지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무시하라든지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 적발되는 항목만 조심하라 이런 조세회피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에 관한 내용은 수학적인 답이 아니고 가능성입니다. 지금 공제를 받을 때 추징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습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도 고정적인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조세회피 행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국세청에서 지금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지만은 향후에 세무조사를 강화하게 되면은 그 확률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추징 가능성이 낮다고 제가 답변했지만은 향후에는 높게 우리가 확률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연말정산 조세피 전략이, 자,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은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자동 적발 항목이 아닌 것은 추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를 들면 조세피 자문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 전산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 이 부분도 세무행정에 대해서 잘 아셔야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강사가 다른 전문가보다는 조세 행정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는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부모님 의료비가 600만 원 발생했는데 장남, 남동생, 여동생이 각각 200만 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지 때문에 이 600만 원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장남이 600만 원을 공제받으면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되지 않겠죠. 뭐 별 문제 없이. 그런데 국세청 유권 해석은 법대로 하면은 장남이 기본공제 받는 장남이 200만 원을 지출했죠. 200만 원만 공제받아라,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남동생이나 여동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부당공제로 자동 적발되느냐라고 물으시면은 현재까지는 이런 경우에 적발된 사례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를 초청해 보면은 의료비는 나이나 관계없고, 그리고 소득 요건도 관계없기 때문에 전산으로 이렇게 돌리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실무적인 우리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향후에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손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만일에 우리 2024년 기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 실손보험금이 이제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35만 원이 2023년 기속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실손보험금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2023년 기속 연말정산을 2025년 5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수정해서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사실 소득세 확정 신고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뭐 우리가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이 지금 같이 실손보험금이 뭐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뭐 토해낸다 그래도 금액이 이제 아주 적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과연 이런 것이 이제 추징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추징 사례가 없다. 그 이유가 이 실손보험금은 해당자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고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실손보험을 받았는데 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예를 들면 차감을 해야 되는데, 이 기속 시기가 뭐 올해 연말정산에서 차감하면 쉬운데, 이게 뭐 전년도 연말정산을 다시 추정신고하라, 이거 사실 근로소득자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뭐 실손금을 받았는데 이 받은 금액이 몇 년도 기속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국세청 컴퓨터가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해당자가 사실 뭐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이거 데이터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추징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징된 우리가 자동 적발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 사실 우리가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일 나왔어요. 나오면은 영업이 세액공제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죠.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는데 제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자동 적발되기가 힘들겠죠. 예를 들면은 안경점에서 그것이 구분해서 뭐 데이터를 넘겼다 그러면은 가능하겠지만은 구분해서 데이터를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 근로소득자가 법인의 어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또는 뭐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개인 카드를 쓰면서 회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할 때 제외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도 그걸 차단해서 예를 들면은 제외해야 되는데 만일 제외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 부분도 자동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혼으로 동생 등록금을 이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우리 공제받는 경우에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으로 분가한 것은 일시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동생 대학교 등록금을 공제를 받았는데 실제 결혼 후에는 우리가 일시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공제가 안 된다. 쉽게 하면은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이제 같이 올라 있어야 되고, 자, 별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따로 사더라도, 이제 일시택에 해당되는 경우만 대학 등록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결혼으로 우리가 큰 금액을 이제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죠. 이런 경우에 공제를 하면은 뭐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현재까지 이런 경우로 뭐 우리가 국세청에서 자동 적발을 한 적은 없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뭐 마음만 먹으면은 뭐 프로그램을 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마 이런 것까지 뭐 우리가 자동 적발 프로그램을 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데, 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사례가 두 개 나와 있죠. 자, 부모님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어떤 치매로 1등급을 받아서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뭐 장애인 증명서를 이제 아직 뭐 발급 못 받았습니다. 뭐 바빠서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기암 수술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사실 뭐 암 수술로 돌아갔다 그러면 뭐 이것만큼 확실하게 장애인이라는 증명은 없죠. 그래서 그런데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시면 실제 국세청에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 회사 이제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공제를 거부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 담당 직원만 우리 연말정산 담당자만 잘 설득해서 공제를 받으면은 다음에 예를 들면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래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가 없이도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당공제가 많이 늘어나니까 국세청에서도 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공제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확실한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만 잘 설득하면은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해서 조회되지 않는 것, 거기에 국세청 컴퓨터가 가지고 있지 않는 데이터는 자동 적발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인 증명서고 뭐 월세 공제 우리 자료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 유학 뭐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 적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는가 안 되는가가 하나의 큰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이 조세피에 관한 제 강의는 조세피를 해라라고 제가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납세연맹 회장이 조세피를 부추길 수는 없습니다. 자, 조세피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좋은 나라죠. 그렇지만 한국은 정부 신뢰가 지금같이 굉장히 떨어진 시기나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서는 정부 신뢰도 낮고 경제도 어렵고 그러면은 조세피 심리가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조세피 심리가 굉장히 이제 강한 지금 시국인데 제가 사실 조심스러운 거는 뭐 제 강의로 인해서 조세 회피를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강의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은 하여튼 제가 근로소득자를 위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이런 우리가 조세피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예를 들면 조세피를 부추기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조세피를 공제를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